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정현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에 자리가요, 한 10대 개는 남았네요. 앞으로 오십시오. 앞에 빈자리 꽤 있어요. 네, 여러분, 여수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11분인데, 주일에 교회 안 가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요새 세상이 좀 거시기하죠? 좀 거시기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거시기 해야 되겠죠? 같이 거시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웃어주네. 말에 느낌이 없어서 그렇죠. 원래 남의 거 뺏기면 좀 그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최 측에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대개 한 2시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끝나면 요즘은 인증샷이 유행 아닙니까, 그죠? 인증샷도 하고, 또 가끔 보면 제가 쓴 책 사인해달라는 분도 계셔서 그 시간을 끝나고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많이 있어요. 저는 시간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 이따가 손도 한번 잡아보고 사인도 좀 하고 인증샷도 좀 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위 강연이라고 하는 걸 다니면 참 쑥스럽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없고 좀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뭔 얘기를 하면 저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무런 학술적 근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절대 논문에 인용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강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강연. 강연이라는 강의도 아니고 연출도 아니고 연극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거다 그런 뜻인데 재미있게 우리가 교감하는 자리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급적 호남 쪽보다는 뭐 경남, 경북, 뭐 충청 이런데 좀 우리 민주 진영 입장에서 보면 좀 소외됐다고 할 수 있는, 좀 외롭다고 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좀 강연을 다녔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때 드린 말씀이 그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뭘 특별히 배워서 학술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의 인식의 깊이를 뭐 깊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내 옆에 가까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나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니라, 외롭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서 나보다 또 더 치열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자신감을 좀 회복하자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세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뭐 어려운 말 동원할 거 없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죠. 이렇게 뭐 무제한으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원과 기회를 이 사회 구성원이 좀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 공평한 기회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은 걸 얻겠죠. 열심히 좀 덜 하면 덜 얻겠죠. 이렇게 공정한 기회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가 되면 그 구성원들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해야 또 재미가 있고 그러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기회, 자원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그 사회 전체가 또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삐끗하면 이렇게 되죠. 삐끗하면 소수가 많이 가져버려요. 인간은 이 욕망의 동물이잖아요. 그냥 가만 놔두면 막 끊임없이 가지고 싶어요. 꼭 소금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꼭 소금물 먹는 사람처럼. 이게 왜 갑자기 왜 이러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본데 내가. 꼭 소금을 먹는 것처럼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생겨요.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커지더라고요. 점점. 이게 많이 가지면 욕심이 적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나 없어 가지고 있으면 그 한 대밥 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과 뺏어가지고 백석 채우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근데 그거는 개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연이죠. 동물들은 원래 자기 살아남아야 되고 하니까, 조용히 해라, 얘. 살아남아야 되니까 많이 갖고 싶은 거 그냥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개인을 비난할 바가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같이 모여 살면서 사회
정치 구조라고 하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면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본질적 역할이 바로 그런 개인의 원초적 욕망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가져라. 이 정도면 됐어. 힘 세다고 자꾸 그러면 되겠니? 경주하는데 넌 자전거 타고 있고 너는 자가용 가지고 있으니까 1km 경주하는데 너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까 그냥 맨발로 뛰고 너는 차로 달리고 해라. 그렇게 하고 싶겠지요.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정치고 행정이고 제도고 나라죠.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그 사회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오면서 이덕일이라는 역사학자 아세요? 그 고생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저께인가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저하고 비슷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 역사학계에서 소위 민족사학 하시는 분인데 거의 뭐 또라이로 몰리고 있더라고요. 재판까지 걸려가지고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던데 그분이 선물 하나 해줘가지고 제가 정도전각 그의 시대인가 그 책을 보다가 내려왔어요. 우리가 거기서도 공감하는 것처럼 이 사회가 언제나 이 기득권자들이 말썽입니다. 기득권자들이 더 갖고 싶거든요. 그런데 뭔가 힘이나 재산이나 가지면 행사하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끌어모으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해도 경쟁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자들은 계속 뺏기는 거예요. 약자들은 조금씩 뺏어요. 근데 뺏기는 사람들은 조금씩 뺏기지만 뺏는 사람은 많은 사람한테서 뺏어서 소수가 가지니까 많이 늘어나요. 이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이 욕망을 정치나 권력이 절제를 시키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억강, 강자들을 눌러주지 못하면 부약, 약자들을 부추겨주지 못하면 이게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특정 소수가 거의 대부분을 갖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체제의 위기가 오죠. 체제의 위기는 아주 단순해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회 가능성을 소수가 독점하면 위기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이 열심히 안 해야지. 이제 아니 해도 소용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농사 지어봐야 다 뺏기는데 뭐하러 열심히 하겠어요. 불평 불만만 이렇게 쌓여 올라오죠. 그래도 이 통제되지 않는 기득권자들은 끊임없이 뺏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막판에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다다르죠. 그야말로 혁명적 개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것이냐. 그래서 이게 정말로 기득권층이 나름 절제하고 지도층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거 좀 도로 내놔라, 도로 뺏어, 도로는 이렇게 해서 약간의 공평함을 유지하면 그 사회가 다시 부흥하거나 유지되는 것이고 그 실패했다 그러면 결국은 근본이 뒤집어지죠.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기회라고 하는 게 독점됐을 때 그 나라가 망했어요.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 그죠? 농경사회 최대 자원은 뭐예요? 땅이죠, 땅. 이 땅을 원래 농사 짓는 농민들이죠. 자영농, 농민들이 작게나마 자기 땅 가지고 자작하면서 나라에 세금 내고 있을 때는 나라가 흥해요. 그게 무슨 균전법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의무도 공평하게, 뭐 균역, 뭐 이런 거, 병력이라든지 노무 이런 거 공평하게 부담하던 시대는 흥했어요. 근데 이걸 통제하는 정치 권력이 무능하거나 또는 부패해가지고 이 힘센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을 놓치거나 아니면 힘센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약한 사람들을 뺏어 갔는데 동조하는 순간에 자꾸 생산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가 한쪽으로 몰리죠. 몰리면 막판에 농민들이 다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농토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100평의 땅을 한 명이 99평 가지고 다 차지하고 99명이 한 평 가지고 나눠가지고 막 꼬물꼬물 하고 있는데 그 100평의 자원이 효율을 발휘하겠어요? 결국은 그 사회 전체적으로도 생산성도 떨어지고 활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엄청난 개혁을 하지 않은 한 결국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 새로 또 어떤 사람이 시작하죠. 야 여러분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한번 뒤집어 봅시다. 그래가지고 소위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데 처음에는
나라가 흥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공평하게. 그러다 이게 어느 순간에 또 무너지죠. 그럼 또 체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런 위기 상황에 사실상 직면한 거 아니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잃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특정 소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데 경제는 순환이잖아, 그죠?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재벌 대기업 창고에 가서 썩고 있어요. 우리 1년 총생산이 한 1600조 뭐 대충 그쯤 되는데 1100조 원이 사내 유보금이라 그래서 투자도 안 되고 금고에 쌓여 있어요. 계속 그 중에 10대 재벌, 뭐 30대 재벌, 이번에 10대 재벌이 뭐 550조인가 늘어났, 500조에서 550조로 뭐 30몇 조가 또 늘어났대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이 돈이 어디 가요? 동네에 돌아야 경제가 순환이 되는데 창고에 쌓여서 썩고 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피가 온몸에 이렇게 다 돌아야 되는데 심장에 다 모여가지고 심장은 자꾸 커지고 있는데 이 손발 끝에는 피가 안 돌아가지고 막 썩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심장비대 말단괴사증이라고. 심장 입장에서는 좋을 거예요. 나 정말 내가 살찌네. 쌓이는 거 보니까 막 숫자가 막 늘어나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꼭 적금 통장 볼 때 숫자 늘어나는 기분. 문제는 지도 언젠가는 죽겠죠. 자기도. 바닥이 무너지면 그 위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자기도 쓰러지겠지. 지금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개선하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상태를 되돌려야 되는데 되돌리길커녕 계속 한 길로 쭉 가고 있죠. 어떻게? 노동, 고용, 유연화 쉽게 자르게 하자. 비정규직 좀 늘리자. 그뿐인가요? 그 노동시간 늘리자. 평균임금 계산, 소위 야간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계산하는 통상임금을 좀 더 줄이자. 쉽게 말해서 연장, 야근, 주말 휴일 근로 시키기 쉽게. 이런 걸 노동개혁입법이라고 막 총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더 나빠지겠어요? 좋아지겠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나빠지는 걸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속이고 있는 거죠. 그 가진 사람, 특정 소수들한테 현금 창고에 좀 더 쌓으라고. 나라 망하지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꾸 우리 수업 중에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자꾸 들고 그런 거지 마. 동답.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 기회 불공평, 불평등이다.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현상은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요소 때문에 심하죠. 남북 분단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 분단. 우리나라 안에서 분단으로 제일 득보는 데가 어디 같아요? 이 분단 상황. 예? 누구? 미국. 미국은 국제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다 분단으로 득보는 사람들이죠. 무기 팔아먹고, 핑계 대면 한번 국내 이런 환경으로도 써먹고, 우리나라 안에서. 이정현이. 이정현이라고 하면 내가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 못하겠고. 하여튼 이 사회의 기득권 그룹들은 좀 몰린다 싶으면, 야, 큰일 났다. 저기 쳐들어온다, 저거. 이렇게 할 수 있고. 좀 미운 놈 있으면, 저 북한하고 똑같네, 저거. 색깔이 저래, 저. 표정이 저 보니까, 북한하고 닮았네요. 빨갱이 냄새가 좀 나네. 북한 좋아하시는구나. 북쪽을 많이 쳐다보고 있네, 주로. 이런 식으로 정치적 탄압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득권 집단들, 소위 보수의 탈을 쓴 기득권 집단이 가장 득을 많이 보죠, 분단체제. 그래서 가장 분단체제를 공고화시키는 데서 이권 집단도 거기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통일이라고 하는 게 별로 메리트가 없는 집단이기도 하죠. 통일 안 하고 싶어요. 하면 무슨 핑계 대고 살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좀 우리나라가 말로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가치의 핵심이 뭐예요?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평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등가의 가치를 가지는 건데 제대로 된 자유가 제대로 된 평등으로부터 오죠. 실질적인 내용상의 평등이 있어야 실질적인 자유가 옵니다. 근데 실질적 평등이 보장이 되지 않는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잡아먹힐 자유를 의미할 뿐이에요. 잡아먹을 자유, 잡아먹힐 자유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평등 얘기를 하면 바로 빨갱이로 몰았어요. 공평하게 얘기하면 바로 의심을 받아. 그 사람들 공평하게라고 말을 못해. 그러면 다르게 우회해서 삥삥삥 돌려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응? 이상하게. 공평, 평등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왜곡이 돼가지고 방종으로까지 폭력적 수단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까? 힘센 자들의 자유만을 의미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전 세계가 가지는 문제보다도 거기 더하기 남북 분단에서 오는 이 비정상 상태가 우리 사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더 어렵고 힘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 부의 불평등, 이게 제일 심한 게 미국이고, 다음 2등이 한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당,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노동시간은 장시간 기준으로 멕시코 다음 2등이에요. OECD 중에서. 그리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니까, OECD 평균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3분의 2밖에. 일은 막 죽어라고 하고, 임금은 평균치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죠? 똑같은 일을 해도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뭐 거의 전원이 대학을 나왔는데 부지런하죠. 능력 있죠. 많이 배웠죠. 이런 사람들을 마구 그 장시간 노동으로 부려먹고 월급은 3분의 임금은 3분의 2밖에 안 줬는데 거기서 생기는 혜택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어요? 재벌 창고에 금고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수단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나빠지고 이 어려운 와중에 또 쥐어짜려고 그런 이상한 개혁의 이름으로 자꾸 괴롭히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 정말 미래를 암담하게 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여러분 젊은 분들 되게 많이 오셨는데 애 낳은 거 후회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이 중에 분명히 나 애 안 낳을래 하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원래 사람의 욕망의 가장 근본적 욕망이 뭐예요? 정적 번식. 그 번식이 아니고 보존. 어제 아시긴 아는데 좀 저열하다. 그래 보이기는 저는 그래 안 보이시는데 아까 보니 직함도 상당히 높고 여수 지역장? 지방장? 여수 지방의 짱이다 그죠? YS면 여수 지방의 짱 이런 농담입니다. 이 종족 보존, 모든 생물체의 가장 근원적 욕망인데, 여기서 생겨나는 욕망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저런 욕망들이 있죠. 어떻게, 자식을 안 낳기로 맘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래 됐을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유죠. 과거로부터 전쟁 때도 그렇고, 원시시대에도 그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기성세대는 자식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꿈이 있었습니다.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겠지. 실제로 더 나은 삶을 살았어요. 새로 생기는 신규 세대들도 그렇게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언제나 나아졌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상태 아무리 어려워도 내 다음 세대는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를 5도 낳고 우리 어머니처럼 막 9도 낳고 요즘은 좀 덜 낳긴 합니다만 애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다 바쳐 투자하죠. 가르치고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그럼 또 나아지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믿음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어떻게 됐냐? 기성세대들도요. 우리 세대들도 저도 애들이 지금 대학 다니는데 하필 또 남자예요. 골치 아프 죽겠어요. 장가 어떻게 볼지. 이거 어떻게 살까? 내가 맨날 고민이에요. 기성세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보다 나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막 걱정이 태산이에요. 대학 마치는 데까지 돈이 2억 7천인가 든대잖아요. 통계적으로. 대충.
이거 학술적으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2억 몇천이래. 그런데 그것까지 가르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해결이 되냐? 요새는 취업이 안 돼요. 그나마 전에는 취업은 좀 됐어요. 취업이 안 돼. 취업이 된들 비정규직이에요. 언제 잘릴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속으로 마음먹은 게 뭐예요? 애 낳지 말자. 애 낳지 말자. 뭐 공무원도 너무 어려우니까 뭐 몇천 명 뽑는데 10만 명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에 구급 공무원 뽑는데요. 옛날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구급 공무원 시험 보면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가는 사람들이 가던 데가 원래 공무원이죠. 근데 지금은요, 서울에 소위 인서울, 소위 이름 있는 대학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경력을 한번 봐요. 이렇게 보면. 학력, 요새는 얼마나 들어오나. 거의 대부분 여자고, 남자도 없어요. 남자도 밀려가지고. 거의 대부분 여자고, 학력이 전부 다 서울 안에 있는 유명한 대학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구급 공무원. 그 사회 인재들이 공무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지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나도 고생하고 사는데, 나보다 더 고생할 게 분명한 애를 말로 낳냐? 그냥, 나나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해서 애를 안 낳아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쪽에 속한다는 거 아닙니까? 둘이서 만나가 둘은 낳아야 되는데, 둘은 그냥 1.1명이나 1.2명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800년대인가 780년대가쯤 되면 현대 출산율로 가면 멸종한답니다. 멸종. 없는 거예요. 2300년대 되면 절반으로 줄고 2800년쯤 되면 다 없어진대. 물론 뭐 딴 사람이 와서 살겠지. 뭐 코 크고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살겠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지도층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인데 우리 사회가 가진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과거보다 훨씬 나빠졌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점점 나빠졌는데 우리 사회 전체의 부가 줄어들었냐? 아니죠. 계속 늘어났어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은 점점 나빠질까? 저는 지도자들의 무능함과 무책임, 소수의 독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하죠. 다 어디 갔을까요?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정도전과 그의 시대 거기도 나온 얘기지만 우리 사회가 저는 지금 구한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시대다. 이 사드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간단한데 원래 나라가 망할 때는요. 이 지도층들의 무능함이 쌓여서 나중에 무책임해지고 부도덕해지고 그 다음에 국내는 무너지고 국제적으로 휘둘리는 상태가 옵니다. 국제적으로. 특히 한반도는 그렇잖아요.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중간에 탁 위치하고 있어요. 이 중간에 이 위치한 그 소위 지정학적인 아주 참 곤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한 곳이죠.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기회가 되느냐 위기가 되느냐는 사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주체적인 능력과 의지의 문제죠. 그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간들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오빠 좋아 그랬다가 이쪽 아니야 왔다 갔다 하고 이 짓 하면 어느 순간에 짜보라 들어가지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전쟁의 국제적인 국가 간 경쟁의 장으로 우리 땅을 내주는 꼬라지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쪽이 요구하면 이쪽 핑계대고 이쪽이 요구하면 이쪽 핑계대고 왜 이러세요? 우리도 입장이 난처한데 이쪽 편들어 버린다 확 승질나면 또 이쪽이 그러면 좀 살살합시다. 우리 요거 좀 줘. 저쪽이 이거 달라는데 니는 뭐 줄래? 이렇게 강단을 가지고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중심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면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보스포러스 협의라고 하는 게 유럽과 아시아가 충돌하는 곳인데 똑같잖아요. 근데 그 엄청나게 흥할 때가 있었죠. 그 지역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구한말에 딱 그 짝이 났죠. 이 고려가 망할 때도 똑같았어요. 고려가 망할 때도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이 왕족들은 무능하고 기득권자들은 욕심은 끝이 없고 원나라에 붙을 거냐 명나라 붙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움질 하다가 망해가는 쪽에 붙어가지고 속된 말로 개기다가 망해버리죠.
이 구한말에도 비슷하잖아요. 이게 왕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세상에 을사조약인지 뭔지 쓰면서 마지막에 하나 추가해야 되잖아요. 일본에서 가져온 그 원안, 야, 사인해라. 그러니까 빈칸에 갔는데 그 중에 한 조문 추가했대요. 뭘 했냐? 조선 왕족들의 안위와 비용을 보장할 것. 그거 하나 넣었대요, 유일하게. 지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예. 하여튼 그 구한말에 하는 짓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니까 국민들은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그 중에 또 다 뺏어가지고 무슨 분중이 다 갖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뭐 했어요?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니까 들고 일어났어요. 이 제압이 안 되니까 청나라 군대 불렀다가 청나라 군대 오니까 일본 군대 왔다가 저끼리 다다닥 싸워가지고 결국은 일본의 꼴깍으로 먹혀버렸잖아요. 지금 이 사드가 딱 비슷한 짝이 났습니다. 지금 이 사드라고 하는 게 싸가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미국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냐?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 당연히. 미국이야 당연히 한반도에 뭐 하고 싶겠죠. 뭐 중국, 소련 감시 막 만들고 이러면 좋지요. 그럼 그 전 정부는 이런 압력을 안 받았을까요? 하다못해 이명박도 압력을 받았는데 버틴 거예요. 그전에 안 했지 않거든. 그때도 하라고 했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총선 전까지는 한 해 만에 말이 많았어요. 총선 후에 보니까 갑자기 한다고 확 해버렸어요. 제가 여기서 이걸 봤습니다. 저는 물론 그 결정을 한 의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추측할 수 있죠. 분석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는데 많이 써먹었어요. 이상하게 선거 때만 되면 북한 애들이 깜짝깜짝 그러네. 에? 급기야 어느 때 보니까 야, 이 총 좀 쏴주라. 100억 줄게. 이것도 했던 거 아닙니까? 총풍 사건이라고. 아니 그냥 야 도발 좀 해줘. 우리가 막 총질하고 싸우는 모양을 한번 하게. 그냥 공짜는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돈 줄게 그러면 이거 하다 잡혔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개성공단도 없애버리고 저게 얼마나 큰 노력의 성과물입니까? 에? 그거를 철수해버렸어요. 그리고 뭐 탈출한 사람들이 막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막 보여주고 말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이거 또 우리를 뭘로 알고 이용해 먹는구나. 장난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그 사람들이 기대한 거와 완전히 다르게 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남북 분단 대치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가지고는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식상해서 유효한 수단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더 센 약을 쓰기로 한 것 같습니다. 더 센 약이 뭐냐? 진짜 위험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짜 위험하게. 사드를 배치를 하면 중국이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이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하고 한국은 거기 덩달아서 부딪히겠죠? 이번 사드 배치로 제일 득본 데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누구야? 공부 많이 하시나 봐요? 네. 북한. 이 사드 배치를 하면서 중국이 열을 확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북 제재가 공조가 무너지고 있어요. 북핵 미사일을 막겠다고 사드를 배치했는데 이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종말 방어 시스템이에요. 미사일이 날아가면 이 끝에서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거리가 한반도는 남북 거리 다 합쳐도 이거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고고도 미사일을 쏘면 안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 이렇게 쏜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쏘는 걸 막아야 된다? 혹시 북한이 미쳐가 이렇게 쏠 줄 모른다? 이렇게 쏘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나와버렸죠. 성주, 칠곡 이런 데다 사드를 설치하면 방어할 수 있는 커버리지 영역이 충북까지밖에 안 된다. 수도권은 제외다. 그림이 나왔어요. 그림이 나왔죠, 이렇게. 방어 한계선. 수도권은 전혀 커버가 안 돼요. 수도권을 커버 못하는 이런 거 왜 만들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말은 했는데 북한은 북핵 핵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국제적 압박으로부터 중국이 물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만 좋아졌어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나보고 이런 얘기하면 종북이라 그래요. 그래, 종북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고 뭐. 너희는 이적행위 하는 거냐? 응? 간첩이냐? 제가 이 간첩 얘기 나와서 그런데 간첩 이 참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죠. 아무나 보면 간첩, 종북 막 이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저한테도 어느 날 간첩이라고 몰기 시작하던데 종북이라고. 제가 그래서 이걸 정면 돌파를 한번 했어요. 저보고 어디 청소회사에 용역 줬다고 저보고 나눔 환경이라고 청소 노동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에다가 청소 용역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돈 뜯어먹을 일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하니까 일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어디 회사 주면 회사가 막 시가 주는 인건비하고 지는 인건비 차이를 지가 먹어가지고 막 권리금이 20억씩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없애버리려고 청소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줬는데 그 조합원 70명 중에 2명이 통합진보당 당원이 들어있다고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저를 몰더라고요. 무려 3년을 몰았어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저를 종북. 결국은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당했어요. 종북의 자금줄 정황 포착한 듯. 이게 채널A의 중계 제목이었어요. 생중계에서 저를. 그래서 제가 가서 마지막으로 이 끝장을 놔야 되겠다. 그전에도 내가 아까 그랬지만 생중계도 하고 그럴 거야 뻔히 알아서 저는 이제 그때 완전히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그랬죠. 편집 불가능한 짧은 문장으로 길게 하면 자꾸 편집하니까 짧게 이렇게 말했어요. 딱 2개만 말했어요. 첫째, 이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라서 성남시는 일거리를 주었다. 그런데 정부는 사회적 기업 보조금을 5년 동안 연간 1억 가까이 주고 있다. 일거리를 준 이재명이 종북이면 현금 준 박근혜는 고첩이다. 그래서 고정간첩이다. 뭐 열받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은 이제 없애버렸어요. 절대 그 얘기 안 해. 절대. 제가 잘못 싫어하는 얘기고요. 하여튼 이 북한, 이 남북 대치 안보 문제를 정말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집단들. 정말로 안보를 해치고 평화를 해치고 통일을 멀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상대방을 안보를 침해하는 종북, 빨갱이 이렇게 모는 이 자들이 정말로 종북이죠. 그죠? 근데 이 사드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중국과 미국, 좀 크게 보면 미일, 중소, 이 해양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이 큰 톱니바퀴 같은 데다가 한반도를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의 기득 권력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죠. 좀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현재 상태는 이렇게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딱 구한말 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결국은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전장터로 전락할 거예요. 싸워도 꼭 자기들 땅에서 안 싸우고 여와 싸우잖아요. 야, 여기서 우리 싸워서 끝장 봐버리자. 자기들 피해 없으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불균형이 심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돼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이제 바꾸려고 우리가 모인 거죠. 그죠? 우리가 바꾸는 법. 이제 바꾸는 법을 연구해야죠. 이 바꾸는 게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정치죠. 정치. 근데 그나마 우리 사회가 87년 그 대투쟁을 통해서 1인 1표의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었어요. 이 1인 1표 정말 무서운 겁니다. 1인 1표주의가 뭐예요? 숫자 많으면 장땡이야. 아주 나쁘게 하면 쪽수가 많으면 이기는 거지. 근데 이 사회에 이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시스템으로부터 덕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저거요, 숫자가.
아주 적다. 그건 소수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압도적 다수거든요. 압도적 다수예요. 그런데 이 압도적 다수가 이 소수 기득권자들한테 언제나 휘둘려요. 휘둘려. 그들이 힘을 갖고 있죠. 조직과 돈과 권력과 뭐 다 가지고 언론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이 숫자를 누가 많이 동원하느냐로 결판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무력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진 소수의 전략은 언제나 이 다수를 포기시키는 거예요. 에이, 내가 해서 뭐가 되겠어.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에이, 집에 가자 그냥. 다 포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싸움 시켜요. 우리는 왜 작은 차이를 이렇게 크게 느끼는지 몰라. 섬세해서 그럽니까? 이상해요. 이 소위 기득권자들은요, 막 싸우다가도 먹을 걸 보면 막 언제 싸우냐는 듯이 꽉 그냥 절대로 안 헤어져. 그죠? 싸우다가도 딱 실제로 이익이 생기거나 자기들의 세력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단결 잘합니다.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도 막 저 앞에 고지가 바로 여기인데 고지 바람돼서 저놈은 저 기분 나쁘네. 에이, 니 혼자 해, 나 갈래. 왜 이럴까요? 뭐 이유는 있죠. 기득권자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 해먹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먹고 사는 길이라서 거기서 자기 먹을 게 생겨요. 그런데 이 공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 이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상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상과 안 맞으면 이익 때문에 뭉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 하지. 그래서 보수는 해먹다가 부패해서 망하고 소위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작전도 분명해지는 거죠. 분열하지 말아요. 작은 차이를 이겨내는 노력을 해야죠. 차이는 실제로 별로 없어요. 작은 차이를 이겨낸다. 분열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요즘 그냥 분열만 하면 따로 가면 좋은데, 에이, 너 일로 와. 너 저번에 그랬지. 에이, 뒤에 가가지고 집에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거 다 돌 던져버려. 뒤통수 맞고 말이야. 적진 앞에서 그냥 막 뒤통수로 피 흘리고 싸우고 막. 그러다 보면 쟤네들이 먼저 싸워? 다 차지하고. 이걸 이겨내는 게 중요하죠. 이 정치라고 하는 거야. 사실 전쟁터인데, 전쟁터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치는 전쟁과 스포츠의 중간쯤 된다. 땅 따먹기 같은 거죠. 우리 편 많이 만들면 이기는 거예요. 특히 선거 때 투표 많이 하면 이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투표를 지방선거 할 때 반도 할까 말까 해요. 그죠? 한 55%, 60% 하죠. 투표 안 해요. 대통령 선거에도 한 80몇 프로 이 정도 하죠. 내일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그러면 기득권자들이 포기하냐? 아니야. 주로 우리 쪽이 포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좀 다지고 격려하고 좀 작은 차이 생겨도 좀 이해하고 꼭 좀 그래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건 뭐 너무 뻔한 교과서 얘기라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그 전두환 알죠? 여러분 전두환 하면 지금이야 웃고 얘기하지만 이 얼마나 가혹한 짓을 했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운명도 바꾼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저의 운명을 2번씩 바꾼 사람이 전두환입니다. 첫 번째는 전두환 이 양반이 군사 쿠데타를 한 다음에 본고사를 없앴잖아요. 본고사를 없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 과외 금지. 그리고 대학은 무조건 학력고사라만 뽑는다. 이런 아주 이 사람이 한강을 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왜 저리 무질서하게 흐르냐? 라고 얘기해가지고 직강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파내고. 아주 그 재밌는 사람인데
국군의 날을 그 2일로 옮겨가지고 3일로 붙여서 연휴로 쉬자 뭐 이런 주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보면 나옵니다. 어록에 나와, 어록에. 근데 이 국군의 날은 우리 백골 부대인가가 38선을 처음 넘은 기념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군인이 되면 몰랐던 거야. 잊어버리고 휴일을 모아서 쉬자. 아주 2일로 옮기자 뭐 그런 얘기 했던 사람인데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모든 학교는 학력고사만으로 뽑아라. 그러니까 전국의 학생이 모두 1등부터 65만 등까지 쫙 등수가 매기잖아요. 81학번부터 사립대학들이 등수 몇 등 이상한 등록금 면제하고 돈 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때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압니다. 지금 약간 젊은 사람들 모를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저거. 그래서 제가, 야, 저거 대학 갈 수 있다. 드디어 나도 저거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자, 전두환 덕에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등록금 면제받고 용돈 받으면서 갔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도 광주 사태의 폭도들을 제가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그러나 나는 경상도라는 자부심이 이렇게. 아니, 내가 공장 노동자인데 그 경상도 자부심이 뭔 소용이 있어요? 에? 근데 그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그 공장에서 같이 산재 사고 당하면서 같이 일하면서도 나는 경상도야. 이런 황당무계한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마침 광주 사태로 당시에 불리던 그 사건을 우리가 TV 뭐 인데 보고 소문으로 들으니 북한군하고 손을 잡고 나라를 이렇게 절단 내버리려고 폭동을 일으켰다가 총 맞아 죽었다. 그 얘기를 저는 100% 믿었죠. 믿으니까 당연히 당시에 속은 모든 다른 지역의 국민들처럼 내 입으로 욕하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딱 갔습니다. 2년 만에 간 거죠. 갔는데 어느 날 따뜻한 봄날에 보니까 1학년인데 웬 사람이 철조망이 막 감겨있는 학교에 왜, 아니 뭐 나무에 철조망을 감아놨길래 야 나무를 이렇게 많이 열심히 보호하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도를 잘 몰랐어. 이상하다 저거 왜 나무에다가 철조망을 저렇게 감아놨지? 근데 보니까 웬 시커먼 학생이 그 철조망 감긴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비질질하면서 올라가더니 올라가서 뭐 물러가라 그러면서 여기서 꺼내더니 유물 같은 거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휙 날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학교 안에 있는 막 짭새가 막 저는 다 집어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장은 또 휙 멀리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주워서 돌려보는 거죠. 보니까 이게 광주 사태가 이게 전두환이 이 찢어 죽일 놈이 이게 지 뭐 해먹으려고 사람들을 막 아주 죽인 거다. 그리고 막 찔린 사진, 목된, 이런 막 진짜 참혹한 사진들하고 이걸 본 거예요. 제가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지. 이 또 거짓말 하는 거네, 이 빨갱이들이 이거. 예?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도서관에 막 창에 매달린 사람 보고, 뭐 대자보 몰래 쓴 거, 밤에 새벽에 뿌린 삐라,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드디어 알아냈어요. 아, 이거 아니네, 이거. 이거 어떡하면 좋아? 내 입으로 지은 죄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내 입으로 지은 죄를. 그래서 제가 내 살아온 인생도 그렇지만 내가 속았잖아요. 그죠? 속아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짓을. 같이 2차 피해를 입히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억울한 가족들, 유가족들 이걸 지금 세월호 가족들 보고 일베들이 뭐 관장사 하느니 에? 자식을 뭐 가지고 뭐 시체팔이 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제가 원조 일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조 일베다. 개전한 원조 일베.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걸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입력되는 정보에 따라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내 스스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 더하기 제가 산재 환자인데 이렇게 보면 팔이 다 휘었죠. 냄새도 반밖에 못 맡아요. 우리 집사람이 방구 껴도 난 아무 상관이 없어. 55% 상실. 뭐 남들은 방구 튼다고 고생하던데 난 한 개도 고생 안 했어.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런 상해를 입을 정도로
고생했지만 나 보상금도 한 푼도 못 받았고 산재 사고 당해서 치료받으면서도 휴업수당 이런 거 안 주니까 의법에 있지만 결근하면 안 주니까 제가 치료받으면서 이거 뭡니까 이거 보조 기부스 보조대 하고 한 손으로 일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그 후에도 계속 현장은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하나 깨달은 게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게 본인의 무능함이나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게 개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상당 정도는 불공평한 세상 때문에 그렇다. 저는 거기서 탈출했지만 제 가족들, 제 이웃 사람들, 제 동료들은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좀 정상적인 세상, 공정한 세상. 그때부터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길로 나서게 된 계기가 됐죠. 이 길로 나서게 된 계기가 됐는데 결국은 좀 웃기게 얘기하면 전두환 덕에 대학을 갔고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또 획 돌아가지고 원래는 저는 대학 가서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 공장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대학 갔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오로지 그 꿈만으로 진짜 제가 아까 교복 나오던데 제가 진짜 대학 들어가면서 교복을 사서 입은 사람입니다. 저 진짜 아까 그 사진이거든 진짜. 자, 남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막 학교 가면 저는 반대 방향으로 작업복 입고 공장 갔단 말이에요. 그게 한이 돼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 제가 교복, 사각모 이거 맞춰서 입고 입학식을 갔어요. 한이 돼가지고. 근데 저도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꿨어요. 되게 도움받은 사람이지만 거기서 깨달은 거 정말로 중요한 거. 정보가 중요하다. 정치를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민주당이나 뭐 야당들 하는 거 보면 참 한심하죠. 예. 저도 당 소속이긴 한데 한심하죠. 여기 말해도 괜찮아요. 요새는 또 그래. 예.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정치 체제 또는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어요. 치열하지 못한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치인들이 뭘 하는지를 직접 볼 방법이 없어요. 어디를 통해 봅니까? 언론을 통해서 봐요.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이 언론은 저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원래 기득권 그룹입니다. 아주 소수를 빼고는. 그들은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들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소위 주류 악성 언론들, 보수 언론이랑 안 그래. 그건 보수가 아니거든. 순 거짓말에다가 막 왜곡하고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이 주류 악성 언론들은 이미 그들이 지배체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한테 불리한 주장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좋은 얘기하면요, 안 가르쳐줘. 좀 조금만 이상한 얘기하면 막 뻥튀기가지고 아주 나쁘게 보여줘. 그러니까 이게 애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일 심하게는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제가 명색이 특정 정당 소속 시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가서 대선 투표하기 전에 갔어요.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죠. 어머니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 이러신 거예요. 예, 누구는 왜 그리 인상이 안 좋니? 이러는 거예요. 문모씨. 그래서 어머니 그분이 내가 같은 당인데 그건 뭐 아는데 인상이 영 안 좋아 얘. 그 당연하죠. 왜냐면 어머니는 계속 텔레비로 봤는데 보니까 인상 쓰는 걸 많이 본 거야. 근데 다른 분은 이 화사한 얼굴 이런 거 본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되잖아요. 내용 잘 전달 안 되잖아요. 이미지만 전달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왜곡된 거예요. 그럴 정도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좋은 거 안 보여줘요. 정치인들이 좀 이상한 행동하죠. 왜 이상한 행동하는지 아세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 써줘. 왜냐하면 사람이 개한테 물려 죽은 건 뉴스가 아닙니다.
그 재미가 없어. 근데 성질 난다고 걔 뒷다리 너 일로 와봐. 꽉 하고 깨물어다. 이거 완전 뉴스톱이야.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키우는 개가 초등학생 물었다 그러면서 채널 A에서 막 쓰고 그러던데, 문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이상한 거,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거, 비정상적인 걸 써주니까 정치들은 어떻게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되니까 언론에 맞추게 됩니다, 이제 슬슬. 자기 주장이 전달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입력된 정보가 그렇다 보니까 나쁜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뭐 실제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노력하더라고. 꽤 노력해요. 꽤 노력하는데 객관적으로 전달되는 거는 말짱 꽝이야. 말짱 꽝. 그리고 똑같은 걸 했는데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짓을 했는데도 이쪽이 하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쪽이 하면 말을 안 해버려. 희한하지 않습니까? 날치기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정치 환경을 완전히 왜곡을 하니까 정치인들이 국민들하고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적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엔 노력하지요. 근데 나중에 포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는 길이 생겼어, 근데. 그게 뭐예요? 손가락을 써요, 손가락을 지금부터. 손가락을 써야 됩니다. 첫째로는 정보에 의해서 사람은 판단한다. 아무리 예수님도요, 예수님 미안합니다. 저 교회 다니니까 저를 종교적으로 뭐라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도 똑같은 정보를 계속 입력하면은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써요? 사람 일정한 정보를 넣으면 반드시 그쪽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는 거죠. 쿠데타 하면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게 뭐예요? 언론사부터 장악하는 거예요. 쿠데타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언론을 장악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른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제가 SNS 열심히 하잖아요. 여기 되게 SNS에 관계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시죠? 저하고 SNS 친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분, 네, 상당히 많죠? 원래 호남은 SNS 많이 안 해요, 내가 보니까. 해외, 막 경상도, 경북 이런 데 가면 많이 해요. 왜냐면 거기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밖에서. 다 적인데.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 그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다 이거 하고 있어. 근데 호남 이런 데 오면 바깥에서 막 말할 수 있어. 거기서 학회 해버려야 되는데, 씨. 맞아. 그러니까 이 필요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해요. 제가 친구가 이쪽이 더 적어요. 이상하죠? 아마 숫자로는 많을 수 있는데 SNS 친구 호남 쪽이 좀 적습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이 트위터를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하다가 지금 누가 그 쪽지 보냈더라고요. 제발 12시 넘으면 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띵동 이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무음 처리해 놓으세요. 저 새벽 2시, 1시가 피크입니다. 12시 넘어야 돼. 피크예요, 피크. 막 죽어라가지고. 그날 못한 거 하루 종일 만들어. 이거 한 개를 제가 누르고 쪽지 온 거 답 다 하거든요. 페이스북, 트위터, 뭐 요새 인스타그램도 해요. 카카오 스토리 막. 제가 쪽지 온 거 다 답합니다. 영 안 되면 하트 한 개라도 보내.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보낼 수 있습니까? 차단해버렸어요. 차단. 앞으로 대칭하지 마. 그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성질난다 이거 할 때 뭐 진짜 이거 한 개 하는데 얼마 힘든데 얼마나 많이 온 줄 압니까? 근데 다. 근데 이거 하면 막 눈 아프고 막 손가락 떨리고 그러거든요. 제가 내 목숨을 부지하는 심정을 합니다. 네? 목숨을. 제가 대학 갔을 때 그 철조망 칭칭 감긴 이 교내 나무, 이 나무를 피 흘리면서 기어 올라가서 이 유인물 뿌리던 그 선배가 뿌린 유인물 몇 장이나 대중들한테 도달했겠어요. 근데 이게 쌓여서 결국은 87년 민주 항쟁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국민이 진짜 대통령 뽑는 체제 만들었어요. 그들의 희생 때문에. 이 정보를 전달하는, 다 광주 얘기였죠, 다 그때 다. 이 정보가 조금 전달되면서 확산돼서 결국은 세상을 바꿨죠. 지금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하면 뭐합니까? 저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뭐 새로운 아이디어, 뭐 새로운 정책 만든다 그러고 막 경제 정책도 뭐 희한한 이름으로 새로 해보려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정책이 없어서 못합니까? 힘이 없어 못하는 거죠. 첫째는. 두 번째는 의지가 없어 못하는 거예요. 아이디어와 정책은 무궁무진해요. 문제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우리 대한민국 주인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바꾸는 것, 그거는 그냥 정치인 보고 잘해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러하단다 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선거운동을 해보니까요. 선거 때 나 좀 지지해줘. 좀 지지해줘.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지해달라고 하면 나 지지 안 하던 사람이 그래 지지해달라니까 해줘야지 이러면 안 먹습니까?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줍니다. 지지라고 하는 건 최종 결론인데 이거는 그동안에 쌓인 정보가 축적돼서 나온 최종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누가 와서 얘기한다고 확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써먹는 수법이 있잖아요. 막 노동 문제 얘기하면 내가 노동자고 우리 아들이 노동자니까 정말 맞네 라고 하다가 갑자기 누가 빨갱이 옆에서 잃어버리면 갑자기 팩 돌아서 버려요. 왜? 이때까지 배운 게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나는구나 이거. 북한이 막 쳐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 막 노동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갑자기 획 돌아서 버려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쌓인 정보가 이 안에 머리 밑에 의식 밑에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거를 바꾸려면은 우리도 그만큼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평소에 조금씩 기회 될 때마다 세상을 바꾸려면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제가 광주 이게 엄청난 피해였고 고통이고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게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 힘 다해서 알리고 말하고 쓰고 그래서 바뀐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한테는 정말로 좋은 조건이 갖춰졌는데 그때는 언론 99%가 다 그쪽 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겨우 길가에다가 담벼락에 쓰는 거야. 담벼락에 쓰고 도망가고 잘하면 유인물 뿌리고 1년 징역 살고 이거 하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뭐가 어디 있어요? 요즘 신문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던져주니까 그냥 집에 있긴 하지만 누가 그거 봐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지. 정보 수집을 뭘로 합니까? 첫 번째는 친구가 보내준 걸 해요. 친구가 보내준 걸 봅니다. 카톡방이니 무슨 카페니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보내주면 그거 봐요. 두 번째로 뭘 봐요? 포털 사이트에서 봅니다. 포털 사이트. 세 번째로 그게 이제 소위 옛날 방식의 신문. 신문들도 지금 완전히 다 바꾸고 있어요. 이제 신문은 부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는 200만 부에 거의 버금갈 수 있다. 내가 1년만 노력해가지고 친구, 카카오 스토리, 밴드, 뭐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뭐 해가지고 1000명 만들었다. 1000명 친구 만들었는데 이 1000명 친구 만든 사람이 100명이 모였다. 100만 명한테 전달될 수 있죠.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이런 거 자랑해야지. 제가 여론조사상 대선 후보 지지율에 가끔 박원순을 앞선다는 거 아세요? 그 중에 박원순 지지자 있을지 모르는데 섭섭하지만 현실이야. 물론 가끔. 아주 가끔. 딱 2번. 근데 그 힘이 뭐예요? 저는 언론에서 물론 특수한 뭐 인터넷 매체나 아주 소수 마이너 언론 말고는 다 저한테 욕만 해요. 온갖 거, 막 종북, 불륜, 폐륜, 표절, 정과, 막 있는 거 막 조만한 거 막 키워가지고 맨날 욕만 해. 근데 이거를 제가 뚫고 하여튼 그래도 조금 밑에 갤럽에서는 8등, 리얼미터에서는 7등. 어디 센 거야? 별로 안 놀라는데. 된 이유가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맞고 왜곡된 정보만 전달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다른 루트로 대중들하고 접촉한 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거 합시다.
거시기 하자고요. 손가락을 많이 쓰자. 예. 제가 마지막으로요, 이 얘기만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 준비 좀 하시고요. 보통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인데 우리가 무력감을 갖는 이유는 그거예요. 5천만인데 내 혼자 해봐야 뭐 하겠노? 나하고 몇 사람이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겠냐? 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데요. 5천만 명인데 이 중에 2,500만의 동의를 얻어야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500만이 아니다. 우리가 5천만이나 되니까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제가 계모임 얘기 자주 하거든요. 한 집단에는요, 5천만이면 한 개 구성원이 가지는 영향력이 다 5천만 분의 1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그래서 무력감에 빠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100명이 있다. 예를 들면 100명이 있는데 개를 했다. 뭔가 결정해야 돼요.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쯤은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동쪽 가든 서쪽 가든 빨리만 결정해라. 이런 입장이에요. 3분의 1 정도 보통 빠집니다. 빠지고 동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자가 팽팽하다. 그러면은 나머지 70명 중에 36명이 동의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36명이 동의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100명 중에 36명이 실제로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36명은 36분의 1의 권력을 갖느냐? 또 아닙니다. 이 36명 중에 아주 못됐고 성질싸 났고 집요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요. 요 몇 사람에서 편을 먹어가지고 야 이번에 이쪽으로 밀자.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이 그거 아니야. 야 좀 뭐. 그러면 이거 우리 밤새 이 밤새자. 아 우리 밥 먹고 그냥 끝내자. 안 돼. 밤새. 뭐 밥은 뭐 밥 먹자. 끝내고 밥 먹자 그냥. 그래서 막 10시, 밤 10시 막 새벽 1시 되고 가면 대부분 집에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고집심 몇 사람의 뜻대로 결정됩니다. 해봐서 알잖아요. 5천만 명이 모였다 해서 5천만 명이 모여서 결정한 것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결정된 대로 따라요. 그 중에 의견이 다른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극소수가 사실은 주장하는 바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집권 세력도 그렇고 뭐 야당 세력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문재인 후보 좋아하는 분 많으시죠? 이번에 뭐 많이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권리당원 33만 5천 명이 당의 운명을 완벽하게 결정해버렸는데 3만 5천 명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만 5천 명. 그것도 주력해서 모은 사람들이. 아니 대한민국의 야당 그중에서 제1야당의 당의 운명을 3만 5천 명이 다 결정했다니까요. 3만 5천 명도 다도 아니죠. 그중에 한 2만 명이 한 거지. 2만 명. 2만 명. 근데 그 2만 명을 또 움직이는 걸 보면 이 인터넷이나 앞에나 뭐 SNS 뭐 거기 막 게시판 이런 데서 막 난리 나는데 확 한쪽으로 몰아요. 그러면 대부분 또 그렇게 우우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n분의 1이 아닙니다. n분의 1이. 정말로 열정 가지고 행동하는 소수가 대세를 결정해버려요. 특히 요즘은 더 합니다. 자, 이 예도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강사료를 현금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근데 다른 걸로 제가 강사료 비슷한 걸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할게요. 저도 득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한 200명쯤 될 것 같은데 되게 한 200명 좀 넘겠네. 저한테 강사료는요. 좋아요와 댓글로 부탁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요새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거 다른 데는 잘 안 가르치고 여러분들한테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상하게
기사에 보면 다음 네이버 등등의 기사 포털 기사에 보면 오프라인은 나오지 않는 신문인데 이 언론사들이 이재명에 관한 이상한 기사를 씁니다. 이재명이 트위터에서 이렇게 썼음 이런 기사를 써요. 왜 쓸까요? 제가 술 사줘서 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기사를 쓰면 무조건 클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특히 인터넷 언론사는 광고를 클릭 한 번에 0. 몇 원 이런 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릭이 많이 되면 돈벌이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유승준 나오면 막 유승준 막 쓰잖아요. 그죠? 클릭하라고. 근데 이재명 하면은 유승준 수준은 아니지만 클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그냥 놔두지 않아. 이재명 나온 기사 내가 또 리트윗한다. 보라고. 좀 중요한 기사다. 페이스북에 올리고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고 심하게는 인스타그램까지 올리고 막 리트윗을 몇 번 더 해버리고 말이야. 제목 싹 바꿔가지고. 이러면은 또 우리 같은 편들이 이건 뭐지? 그리고 또 내가 부탁한 게 있어요. 리트윗 해라. 그래. 막 해요. 그럼 몇만 올라가고. 이게 한 2, 30만 올라가면 회사에서 그 해당 기자한테 뭐 용돈도 주고 그러는데. 어느 회사 보니까. 왜냐면 클릭하면 돈이 나오니까요. 그 사업 방향이 바뀌었어요. 중앙일보, 조선일보도 전부 다 인터넷판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신문 보는 사람보다도 인터넷을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다 그걸로 보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부탁이 기사를 보면 꼭 공감 눌러라. 그때 댓글 한 개만 써라. 쓰는 게 2개 쓰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댓글 쓴 것 중에 공감 댓글을 눌러라. 사람들이 기사를 볼 때요. 제목과 1번 댓글을 먼저 봅니다. 누가 내용 읽어봐요. 제목하고 댓글을 보지. 그러니까 댓글도 먼저 단 게 더 많이 찍히죠. 그냥 귀찮으니까 찍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 마음 먹고 그래 하루에 한 번만 이재명 검색해가지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자. 공감 한번 눌러주자. 마음 먹고 실행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음 네이버 등등에 댓글 많은 뉴스 올라온 것 중에 1000개 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200~300개만 붙으면 무조건 탑에 몇 번째 안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댓글 많은 뉴스에 탁 올라갑니다. 링크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이것도 뭐야? 이러고 눌러. 그럼 확 확산돼요. 그럼 이 기사 한 개가 수십만, 십개는 수백만까지 갑니다. 그러면 조선일보 일면 난 것보다 더 센 거예요. 9시 KBS 뉴스 나온 거와 거의 맞먹어요. 근데 이 쉬운 걸 왜 못하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국정원이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심지어.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가 국정원을 못 이기겠네 말이에요. 국정원 직원들 숨어서 해야 되잖아. 몰래. 얼마나 스트레스 하겠어요. 뭐 오피스텔 문 잠궈놓고 해야 되는데. 네? 문 잠궈놓고 몰래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막 해도 되잖아.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500, 1000, 3000만 됐다.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네이버 한번 보세요. 네이버는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겨워서 들어가기 싫어요.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네이버 가면 짜증나. 댓글이 다 욕이야. 그죠? 그래서 안 들어가. 근데 그게 일부 작전입니다. 네이버하고 다음은 비교가 안 됩니다. 뭐 5대6, 5대1, 6대1 차이가 날 거야. 이 사세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하자마자 무조건 욕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보면 댓글 내용이 똑같아요. 긁어 붙이는 겁니다, 이게. 긁어서 붙이고. 근데 이거를 100명만 있으면 한 사람이 기사 한 개에 하나씩만 쓴다. 그러면 300개 되잖아, 그죠? 2~3개 쓸 수 있으니까 한 20개가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게 제일 먼저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짜증나서 안 보게 돼요. 이거 노림수죠. 그 숫자 많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200명도 안 돼. 앉아가지고 맨날 막 이재명 기사만 뜨면 에라이 새끼야, 뭐 형수한테 쌍욕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거 쓰는 사람이 숫자가 300명도 안 돼. 거의 비슷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숨어서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본인이 생각을. 그 작은 실전, 손톱만한 실전. 좋아요 한번, 손가락, 꾹 한번 눌러. 근데 이거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딱 마지막 부탁이 그거예요. 제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